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벌써 이제 1주차죠. 2학기 1주차 제3차 시 통합과학 B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단원인데요. 8단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가 나오거든요. 자, 생태계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 군집과 무기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개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는 하나의 기능적인 개를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단위를 보게 되면 먼저 개체, 생명체들이죠. 하나의 생명체들 독립된 개체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군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군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체에서 생태계 쪽으로 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먼저 개체는 아까 말했듯이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들을 각각을 개체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은 여러 개체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이루는 단위를 개체군 이렇게 하는데 동일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에 이제 군집은 군하면 이렇게 이제 복수 여럿의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집단, 일정한 지역에 생활하는 개체군들의 집단으로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태 공부하면서. 먼저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다 생물적 요인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이게 이제 생산, 소비, 분해자라고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기물과 관련해서 생산자는 유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는 유기물을 소비하고요. 생산을 못하죠. 다음에 분해자는 이제 유기물을 다시 이제 분해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습지의 빈칸에 보게 되면 먼저 생산자 있죠.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보통 독립영양생물, 소비자는 종속영양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을 생산자, 예로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식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생산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는 그 역할에서 유기물을 소비한다고 그랬었죠. 생산자나 다른 동물들을 먹이로 하는 생물로 1차, 2차, 3차 소비자 등으로 이제 고차 소비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초식 동물 같은 경우 광합성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되는데 1차 소비자 바로 이제 생산자를 섭취하는 1차 소비자가 됐고요. 육식 동물은 이 초식 동물을 섭취하는 2차 소비자, 다음 이제 3차 이렇게 고차 소비자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제 무기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해자죠. 이렇게 해야지 다시 이 무기물이 환경으로 돌아가고 해서 이제 다시 그게 순환이 되겠죠. 예, 이 무기물이 무기환경으로 돌아가서 생산자가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분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곰팡이, 세균, 버섯 등등이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로 바꿔서 이 무기물이 환경으로 돌아가고 이 환경으로 돌아간 무기물들을 이용해서 생산자는 다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게 이렇게 순환이 되게 도움을 주는 게 이 분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생물적 요인과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고 했었는데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 환경 요인을 모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이 비생물적 요인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 생물의 생활 범위가 결정이 된다. 즉 환경에 의해서 쉽게 생각하면 환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활 범위가 결정이 된다.
열대지방에 사는 생물들이 한데에 못 사는 것처럼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생물의 생활 범위가 결정이 된다 하면서 최적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최적 조건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을 최적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관련해서 이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서로 이 왼쪽에 보게 되면 비생물적 요인과 오른쪽에 생물적 요인이 있게 되는데 생물적 요인 안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나오는데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의 형태와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이제 작용이다 이렇게 용어로 불러주고요. 예를 들면 기온이 낮아지면 낙엽이 떨어진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예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반작용은 생물이 이제 생물적 요인이죠. 이제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환경 요인을 변화시킨다.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졌다. 즉 토양 같은 경우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는데 낙엽은 생물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 반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소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기에 있는 상호작용 같은 경우 있죠. 자, 교과서에 258페이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해서 환경과 생물이 영향을 주고받는 예가 있는데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에서 먼저 빛에 보게 되면 빛은 식물의 줄기가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여러분들 뭐 배워서 알고 있죠. 다음에 빛의 색이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두껍고 약한 곳은 식물의 잎도 얇고 이제 많이 받아들이니까 넓은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숲이 울창해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처음에는 이제 환경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로 이제 빛이 적게 도달하게 된다. 다음에 물과 관련해서는 건조한 곳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는다. 적응을 한 사례죠. 다음에 이 물이 이제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건 남조류가 과다 증식하면 햇빛이 차단되어 수생식물이 광합성하지 못하여 산소가 부족해지는 일도 발생을 한다. 이런 예가 있겠고요. 온도가 영향을 준 것은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몸집이 작고 귀와 같은 몸의 말단 부위가 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 여름에 같은 조건에서 식물이 많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 시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양과 관련해서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식물이 서식하는 이제 식물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들이 살 수가 있다. 산다.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지렁이가 땅속에서 이동하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고 땅을 파고 다니니까요. 다음에 낙엽 등을 분해하여 토양이 비옥해진다. 다음에 식물이 많은 곳은 토양이 비옥하다. 이런 등등은 이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과 관련해서 토양에 영향을 준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랑 관련해서 환경이 이제 생물에게 영향을 준 요인 하나를 보게 되면 대기 중 산소 압력이 낮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의 수가 많다. 고산지대는 뭐 들어 살고 있죠. 아무래도 고산 환경에 적응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와 관련해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산소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토론인데 자, 경상남도 창녕군의 우포늪은 다양한 생물이 사는 습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은 1997년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음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기까지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논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 우포늪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각 역할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는 거죠.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지역 개발자, 환경 단체, 다음에 과학자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반대 입장, 뭐 개발이든 보전이든 이렇게 정하겠죠. 반대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짧게나마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